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늦었고요.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께 여러 종목을 좀 다루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또 여러 종목 또 리뷰를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평일은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증시 들어가서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 2.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크게 내렸죠. 최근에 비해서 증시 자체가 크게 내렸고요. 테마 위주로만 좀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도 다 내리꽂았죠. 그래서 뭐 니케이도 2.8%, S&P, 뭐 나스닥, 다우 모두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또 와버렸고요. 결국에는 이전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질 텐데 이 이제 유동성 물량 코로나로 해서 유동성 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죠. 근데 그 자금이 이제 모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충격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올해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완충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오늘 장 자체는 뭐 좀 크게 내렸지만 이 하락세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말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열리네요. 일단 뭐 부합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 뭐 괜찮습니다. 네. 크게 하락은 했습니다만 어차피 진행되어야 했던 하락이었고요. 네. 환율 자체는 이제 1203원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00원 위로 올라갔죠. 5.5원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를 해버렸고요. 네. 역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점. 크게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주가가 수렴을 끝내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향과 비슷하게 또 환율이 진행되었고요. 이 환율 자체는 계속 상승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200원 중반 혹은 후반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차곡차곡 이제 진행되면서 서서히 이제 이 환율도 안정이 될 텐데 한번 고점을 찍으러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약세를 띄었고요. 코스피부터 보게 된다면 일단 또 박스권 하단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2,900선으로 또 와버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당장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서서히 올 수도 있었지만 사실 좀 생각보다 강하게 오는 것 같고요. 네. 연말에 이제 들어왔던 그 반등 부분을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2900선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또 같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투자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주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 투자가 크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환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자가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계적인 매도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라인 2900선 지지를 해주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이 이제 조금 애매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고점, 저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고점 점점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자, 세기형 수렴 패턴을 오늘 이제 깰 뻔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점 지지 라인을 해주고 있긴 하고요.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큰 고를 팠을 때 바로 이제 올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또 뭐 2% 이상 갑자기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급락에 대해서 막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조정으로 나타나겠지만 올해는 이제 회복에 대한 실적 기대감, 네, 실적 기대감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이 유동성 자금이 떨어지는 것과 이 회복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이것이 이제 상반될 것이고요. 사실 이제 요런 시장이 이어진다면 회복이 안 되고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뭐 실적이 유지되는 그런 종목들, 실망스러운 종목들이 이제 유동성 자금이 빠질 때 많이 내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종목들은 내리겠지만 오히려 이제 회복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성장성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그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사실 뭐 지금 당장 막 저점 매수를 해라, 풀 매수를 해라 라기보다는 좀 이제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치에 맞는 종목들은 이 저점 라인 잘 형성했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 외국인은 일단 코스닥은 6일 정도 연속 매도를 좀 했고요. 뭐 크게 오늘은 네,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전체적인 증시가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유는 분명하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뭐 이것도 예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올라가는 날이 올 건데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와가지고 일단 네, 그만큼 오미크론에 대한 이 위기감이 많이 경기 회복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점을 돌파하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기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큰 투자자들이 기계적으로 뭐 급하게 매도를 좀 한 것 같고요.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좀 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독일 뭐 포함해서 뭐 프랑스, 유럽 증시도 지금 선물이 좀 내려가고 있고 미국은 좀 반등을 하네요. 일단 뭐 미국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뭐 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르죠. 네. 어제도 다우라든지 나스닥 갑자기 내렸잖아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뭐 원래 이제 0.25% 정도씩 하는데 뭐 갑자기 0.5%씩 된다 이러면 이제 또 증시가 급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700원 하락해서 3.3% 하락했고요. 2만 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오늘 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전체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 자체가 좀 대부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뭐 잘 선방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뭐 두산중공업의 대세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은 300만 주 정도, 네,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700원 정도 하락한 것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언제 한번 1000만 주 이상, 특히 이제 많이 터졌을 때는 2000만 주 이상 터졌는데 그때가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뭐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권리락 이후에 사실은 큰 움직임이 뭐 없는 모습이고요. 원래라면 이제 쌍바닥을 다지고 21선 태우면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던 그 추세 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이탈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크게 이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추세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제 큰 박스권을 이 아래의 박스권이죠. 네, 요런 박스권을 또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241선 근처 하단을 한번 더 찍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된다면 내일도 아마 하락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좋지 않다면요. 하지만 뭐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이 정도 라인, 네, 움직여봤자 이 정도 라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에는 이제 신주이스권 상장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 청량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를 관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사실 나왔죠. 이집트 수주라든지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요. 증시 전체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요. 이 며칠간의 이 주가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이제 241선 정도가 될 거고요. 요 라인 자체를 이제 꾸준히 이제 지켜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좀 많이 모양이 좋아지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코스피가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 이상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장이 온다면 이제 사실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생성했던 지지 라인들이 모두 깨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너무 걱정하시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증시 분위기가 돌아왔을 때 꾸준히 이제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생각하는 두산중공업의 현재 저점 라인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 초반이라든지 19,000원 후반 정도가 중후반 정도가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제 증시 자체가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 계속 떨어진다면 이 구간이 오더라도 혹시나 이 지지 라인을 반등을 시켜주는지 이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그림을 계속 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뭐 크게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두산중공업도 좀 하락을 했고요. 월봉 자체는 음봉으로 좀 시작했지만 뭐 지켜줄 라인은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횡보 구간은 계속 지켜주는 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3월 전으로 해가지고 이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구간 동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인데요. 이제 유상증자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다가 이제 신주 상장 전후로부터 해서 조금 이제 네, 신주 상장 전부터 해서 네, 좀 주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2월 그때 7일까지 유상증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월 8일 정도부터 네,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월봉선 퐁당퐁당 디디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큰 추세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보겠습니다. 오늘 뭐 기간 34만 주, 외국인 27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뭐 증시 전체에서 좋지 않은 수급이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자가 지금 뭐 29일부터 해가지고 6일 연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연말까지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틀 정도 하고 연초부터는 계속 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금융투자가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 물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연초에는 좀 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 전체에서 뭐 기계적으로 좀 매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가치를 분석을 했고 그 가치에 맞게 가격대가 움직일 때까지 지금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뭐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시가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네,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최저점 라인이죠. 그 저점 라인을 지켜주는지 정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오늘 매도했지만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신 보험은 꾸준히 이제 좀 매도를 이어가네요. 최근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는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뭐 특히 특별히 더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볼까요? 공매도 잔고도 일단 조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1317만 주 정도. 오늘자로는 네, 더 늘어네요. 어제자가 이제 1317만 주고요. 오늘자로는 이제 1347만 주 정도가 잔고가 잡혔고요. 꾸준히 이제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연말에 가면서 이제 감소했던 그 양이 조금씩 채워지는 모습이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유상증자 상장에 대해서 그 공매도 이 수량을 늘려가는 그 움직임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전과 유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3월 정도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의도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 대차장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460만 주 체결이 되었고 상환이 140만 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최근에 계속 늘었죠. 그래서 연말에 이 대차장고 상환했던 것을 뭐 대부분 이제 다시 채워가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이 대차장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와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3월 정도 돼봐야지 이 대차장고의 향방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 27만 주 매도였고 당일은 59만 주 매도였네요. 그래서 보율 자체는 8.6%, 전일 대비해서 뭐 크게 절반 정도 이상, 네, 절반 조금 넘게 매도를 했고요. 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보율 자체는 8%대를 그래도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3월 달까지 보유량을 계속 낮춰가다가 이제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보유량을 확 늘릴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대차장고도 확인을 좀 했고, 네, 두산중공업 소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수출 진단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해외 원전 또 이제 진출을 같이 하겠다라고 공동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협력이라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이제 따로 입찰을 들어가면서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경쟁을 먼저 하고 이제 협력은 뒤에 이제 각자 수주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유럽 특히 동유럽 원전에서 지금 한수원과 체코 아니 그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 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한국이 또 미국 기업과 이 경쟁을 해서 수주를 할 수 있을지 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체코라든지 폴란드 원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부분 그 입찰자에게 그 자금을 대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원전에 대해 수주를 하더라도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무역 쪽이었나요? 그쪽과 이제 뭐 또 이제 뭐 산업은행 이쪽 그렇게 뭐 연결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네, 그래서 뭐 결과는 일단 올해 입찰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이제 결과가 미뤄질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이 구체적인 그 윤곽 자체는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경쟁국 대비해서 30% 이상 저렴한 건설비와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 그다음에 공급망을 갖춘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원전 수주에 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윈윈 전략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쟁 후 협력 체제로 이렇게 사실 이제 윈윈 전략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전지로 급 부상 중인 동유럽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체코와 폴란드 등 이제 동유럽 신규 원전 사업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지난해 11월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안보평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폴란드 원전 사업 역시 상반기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이 동유럽, 특히 이제 폴란드 쪽에 이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 제안서 제출 의향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올해 1분기 벡텔과 공동으로 AP1000을 기반으로 한 원전 건설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폴란드 정부 간에 이제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또 협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도 자금이 싸고, 거기에 대한 자금 량을 이제 키워준다면 확실히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도 좀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좀 경제적이기 때문에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각자 수주전에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에 성공을 하면 다른 국가가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형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미국과의 협력에 지나치게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수주 역량 강화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가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형식은 이제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죠. 그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 주된 원전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2차 측 시공을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엘다바 원전 사업처럼 또 이제 우리가 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2차 측 시공 측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뭐 주기기 제작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주기기 제작은 이제 또 두산중공업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주기기 기술력은 사실 두산중공업이 거의 독보적이죠.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혹은 뉴스케일 파워와도 계속 협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미 협력에 대해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이렇게 뭐 폴란드 정부가 전체 사업비 49%를 또 직접 조달할 것을, 공급사가 직접 조달할 것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조 정도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 이 20조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K 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이 빠진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큰 목소리고요. 그게 포함이 되어야지 이 20조에 대해서 자금이 형성이 되고 수주에 유리한 상황이 올 것인데요. 그래서 그 20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전체 공사비가 이제 30% 정도 타 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원전 검증을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 이 바라카 원전 건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UAE 정부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 요구는 바라카 원전과 동일한 설계에 입각해서 신고리 3, 4호기를 이렇게 건설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원전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제 레퍼런스 모델을 구축을 요구를 할 텐데, 또 우리는 추가적으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탈원전을 진행하고 혹은 감원전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이 사업이 수주에 사실 불리하게 좀 우리나라 이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자체도 지금 이제는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재훈 사장님이 또 이렇게 뉴스에 직접 나오면서 또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업이 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도 좀 그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좀 돈줄이 그러니까 돈줄이 틀 수 있는 그 장치 자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주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주변 환경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핵심 자체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미국과 협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 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미국과의 경쟁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이제 또 이제 하청업체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좀 이제 아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이제 큰 수주권을 UAE처럼 좀 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폴란드가 굉장히 유력한데, 그 폴란드 수주를 위해서는 네, 그런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이 인터뷰 내용, 이 이제 대화 내용이 좀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핵심은 이제 원전 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장님께서 직접 얘기한 얘기고요. 첫 번째는 완전히 신규 원전을 우리가 통째로 하는 거. 그래서 체코라든지 폴란드가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죠. UAE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조가 걸려 있는데 어,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폴란드처럼 네, 지금 폴란드처럼 추진되었던 수십조의 그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 레벨입니다. 한 5년 정도 걸리는 그 사업인데 이제 신기 원전의 일부분을 우리가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로사톰 프로젝트가 수조원이 이제 걸려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수조원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로사톰이 이제 3조 5천억까지도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금액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3월, 뭐 4월 정도에는 좀 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연초부터 이제 이 기사가 쏟아지면서 원전에 대한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했지만 일단은 생각보다는 조금 약세를 띠고 있고요. 하지만 이 방향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여기에 대해서 45% 정도를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이제 이 수주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운용과 보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수로든 경수로든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몇천억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개를 이제 따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아마 UAE 쪽도 이제 유지 보수를 좀 땄었죠. 근데 아주 큰 거는 이제 2019년에 실패를 좀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탈원전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최근에는 좀 그렇더라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이 원전 시장이 형성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뭐 둘 중 하나라도 좀 크게 한번 이 계약을 따내면서 다시 한번 이 국내 원전 시장에 또 활력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전해드릴 소식은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주가는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원전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이집트가 이제 3조 5천억 중에 3.5조 중에 45%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SMR 사업이죠. 뉴스케일 파워를 통한 SMR 사업은 이제 900억까지 네, 수주가 가능하다. 기자재가 수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몇천억대로 올라갈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 상장이죠.
그래서 그 상장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네, 자본이 이제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만 따지더라도 벌써 이제 네, 꽤나 많은 수익을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뭐 다른 원래 기존 사업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사실 이제 석탄 탈석탄을 진행하면서 석탄 발전 화력 발전소라든지 그런 기존의 화력 발전소에 대한 수주가 좀 떨어지긴 했겠죠. 하지만 좀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원전 사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수소까지도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네,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주가 자체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월 7일까지 또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유상증자 가격 자체는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정도 이 3일 정도가 주가가 중요하고요. 이 주가에 따라서 이 2차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1차와 2차 그리고 종가 그 정도를 비교를 해서 이제 네, 최종 유상증자 가격을 2월 7일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고 앞으로 이제 채무 상황과 그 투자 결정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뭐 크게 여기서 좀 지지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양 자체는 이제 위로 갈 수 있도록 좀 잘 지지를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하단 박스권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